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혹독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내린 눈이 한양의 모든 지붕과 길거리를 하얗게 뒤덮었고 가난한 백성들의 시름은 얼어붙은 한강물 밑처럼 깊어만 갔지요. 바로 그 시린 겨울의 한복판에서 장안을 떠들썩하게 만든 기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명망 높은 예조 참판댁의 여식 아영아 씨가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일이었습니다. 아영아 씨는 이제 막 혼처를 정하고 혼례 날짜를 기다리던 어여쁜 규수였습니다. 그녀는 평소 몸이 약해 문박 출입을 거의 하지 않았고 그날 밤에도 여느 때처럼 자신의 규방에서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문안을 드리러 간 몸종이 빈 침소와 흐트러짐 없는 방안을 보고 처음에는 아씨가 잠시 다른 곳에 가셨으리라 여겼답니다. 하지만 해가 중천에 뜨도록 아씨가 돌아오지 않자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문을 걸어 잠근 깊은 밤, 담장 높은 사대부가의 규수가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안 사람들이 총동원되어 온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영아 씨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은 누군가 침입하거나 다툰 흔적 하나 없이 너무나도 정갈했습니다. 마치 아영아 씨가 한 줄기 연기처럼 공기 중으로 사라져 버리기라도 한 듯 말이지요.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아영아 씨의 늙은 유모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영아 씨가 잠자던 하얀 비단 이불 한가운데 마치 핏방울이 떨어진 듯 선명하고도 섬뜩한 붉은 동백꽃 한 송이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한겨울에 피지 않는 그 붉은 동백꽃은 누가 어째서 가져다 놓은 것일까요? 그 꽃은 마치 아영아 씨의 실종이 단순한 가출이 아님을, 그리고 그 이면에 무언가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암시하는 듯 불길하고도 요염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한양을 공포로 몰아넣을 연쇄 실종 사건은 그렇게 한 송이 동백꽃과 함께 그 서막을 열었습니다. 예조 참판댁 여식의 실종 사건은 곧 한성부에 접수되었고 사건은 좌포도청의 포교 강무진에게 배정되었습니다. 강무진은 나이 30에 포교 직책을 맡고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무예 실력과 짐승 같은 직감을 가졌고 한 번 맡은 사건은 끝까지 파고들어 해결하는 집요함으로 정평이 나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이면에는 깊은 어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자신의 하나뿐인 여동생이 혼례를 앞두고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미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는 포교였지만 제 손으로 동생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무력감은 그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는 웃음을 잃었고 일회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강무진은 사건 현장인 아영아 씨의 규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불 위에 놓인 붉은 동백꽃 한 송이. 그 모습은 몇 년 전 자신의 여동생이 사라진 방에서 보았던 것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저 누가 짓궂은 장난을 한 것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시작되었구나. 강무진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뒤흔들고 잊으려 했던 악몽을 다시 불러온 망령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는 방 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의 예리한 눈은 아주 작은 먼지 하나, 희미한 냄새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포교들이 발견하지 못한 창가에 떨어진 아주 미세한 향가루와 문고리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기름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범인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된 범행이었습니다.
강무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잊고 있던 분노와 죄책감이 다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결코 놓치지 않으리라. 사라진 아영아 씨를 찾고 나아가 자신의 여동생을 앗아간 그놈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그는 이 사건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포교로서의 의무감을 넘어선 과거의 망령과 버리는 처절한 사투의 시작이었습니다. 관아의 공식적인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강무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유령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습니다. 강무진은 결국 한양의 모든 비밀이 모이고 거래된다는 소문의 장소, 화원루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화원루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주점이었지만 그곳을 드나드는 손님들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고위 관료들의 신복, 부유한 상인, 심지어 뒷골목의 왈패들까지 온갖 부류의 인간들이 비밀스러운 정보를 거래하기 위해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보의 중심에는 화원루의 주인, 자란이 있었습니다. 자란은 한때 장안 최고의 기생으로 이름을 날렸으나 몇 해 전 홀연히 은퇴하고 이 주점을 차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부신 미모를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사내를 유혹하는 교태 대신 세상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강무진이 화원로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끄럽던 주점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포교의 등장은 환영받지 못하는 법이지요. 자라는 장부 정리를 하던 붓을 내려놓고 무심한 표정으로 강무진을 맞았습니다. 이 누추한 곳에 어인일로 포교나리께서 행차하셨는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고왔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소문은 익히 들었소. 이 집에선 돈으로 못 살 정보가 없다고. 강무진은 애두르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최근 장안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처녀 실종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있소. 자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지요, 나리. 정보에는 그만한 값이 따르는 법이랍니다. 특히 나리처럼 급한 분께는 말이지요. 그녀는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며 강무진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강무진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이 퇴기 출신의 정보상과 흥정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그녀가 가진 정보가 절실했습니다. 그는 품에서 묵직한 돈주머니를 꺼내 탁자 위로 던졌습니다. 짤랑 하고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소. 자라는 돈주머니를 흘깃 쳐다볼 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흥미로운 눈빛이 강무진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눈빛에 서린 절박함과 병적인 집착. 그녀는 그가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려는 포교가 아님을 간파했습니다. 나리의 그 절박함이라면 그 돈으로는 어림도 없겠군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외상으로 해드리지요. 자란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대신 나리께서는 제게 빚을 지시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그 빚을 받으러 갈 테니 말이지요. 그녀의 말은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강무진은 그녀의 속내를 알 수 없었지만 일단 정보를 얻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위험하고도 아슬아슬한 거래가 시작된 것입니다. 강무진이 자란과 위험한 거래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양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처녀 실종 사건이 불과 며칠 강역으로 연이어 발생한 것입니다. 두 번째 희생자는 중인 출신 역관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총명하고 이국적인 외모로 혼담이 끊이지 않던 처녀였지요. 세 번째 희생자는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으로 빼어난 자수 솜씨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신분도 사는 곳도 달랐지만 희생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빼어난 미모를 가진 순결한 처녀라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들의 방에는 어김없이 마치 범인의 서명이라도 되는 듯 선명한 붉은 동백꽃 한 송이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사건의 수법은 첫 번째와 동일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전혀 없었고 처녀들은 마치 스스로 문을 열고 범인을 맞이하기라도 한 듯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한양은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딸을 둔 집에서는 밤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대문이란 대문은 모두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백성들은 정체불명의 범인에게 동백공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들었나? 동백공자가 또 처녀를 잡아갔다더군. 듣자 하니 그 동백공자는 귀신처럼 담을 넘나들고 사내를 홀리는 재주가 있다던데. 아니야. 옥황상제의 사자로 하늘의 선녀가 될 처녀들을 미리 데려가는 것이라더군. 흉흉하고 기괴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흉악한 연쇄 겁탈범이라 욕했고 어떤 이는 오히려 그의 신비로운 능력에 대한 동경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동백공자는 실체 없는 공포의 상징이 되어 한양의 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청은 무능하다는 비난에 휩싸였고 강무진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범인은 보란 듯이 자신의 수사망을 비웃으며 다음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요함은 분노로, 분노는 다시 조급함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자란히 알려줄 다음 정보의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무진은 초조한 마음으로 다시 화원루를 찾았습니다. 약속대로 자라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앞에 두고 여전히 속내를 알 수 없는 미소를 띤 채 강무진을 맞았습니다. 벌써 3명째라지요? 포교나리의 시름이 깊어 보이십니다. 자란히 말했습니다. 헛소리는 집어치우고 알아낸 것이 있거든 어서 말하시오. 강무진은 다그쳤습니다. 자라는 찻잔을 내려놓고 낮은 목소리로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 최근 사라진 3명의 처녀들은 모두 한 사내와 은밀히 연서를 주고받았더군요. 사내라니? 어떤 놈이요? 강무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나이는 20 남짓, 얼굴이 웬만한 여인보다 곱고 특히 처녀들의 초상화를 기가 막히게 그리는 재주를 가진 화공이라 합니다. 이름은 백현이라 하더군요. 자란의 정보는 구체적이었습니다. 백현이라는 화공은 최근 장안의 규수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의 그림을 얻기 위해 몰래 그와 만나는 처녀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종된 3처녀 모두가 그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동백꽃 그리고 연설아. 강무진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모든 정황이 치정으로 인한 납치극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잘생긴 화공이 처녀들을 유혹하여 연설을 주고받다가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납치했을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동백꽃은 어쩌면 그가 보낸 사랑의 증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화공놈이 사는 곳을 아시오? 물론이지요, 나리. 정보에는 값이 따르는 법이니까요. 자라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종이에 백현이 기거하는 곳의 주소를 적어 건넸습니다. 강무진은 종이를 받아들고 급히 화원루를 나섰습니다. 그는 마침내 범인의 꼬리를 잡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란이 건넨 그 정보가 진실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교묘하게 설계된 함정의 입구라는 것을. 그녀가 가리킨 손가락은 진범이 아닌 또 다른 희생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화공 백현을 쫓기 전 강무진은 마지막으로 사건의 첫 번째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는 유일한 목격자인 몸종 초희를 다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초희는 사건의 충격으로 여전히 친척 집에 머물며 요양하고 있었습니다. 강무진이 찾아갔을 때 초희는 멍하니 마당의 감나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열흘이 넘게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날 밤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초희야. 강무진이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괜찮다. 나는 너를 해치러 온 사람이 아니야. 그날 밤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말해주지 않겠느냐? 초희는 강무진의 목소리에 움찔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입술만 달싹이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몇 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안개 같았습니다, 날이. 안개라니? 분명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는데 희뿌연 안개 같은 것이 문틈으로 스며들어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향냄새.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이상하고도 향긋한 향냄새가 났습니다. 머리가 아찔해지고 정신이... 초이는 거기까지 말하고는 다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힌 듯 말을 잇지 못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아영 아씨가 사라진 후였지요. 안개와 이상한 향이라. 강무진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범인이 어떤 특수한 약재나 미혼향 같은 것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라면 외부 침입의 흔적 없이 처녀들이 스스로 문을 열어주었거나 혹은 맥없이 끌려간 정황이 설명되었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혹 사람의 형체나 목소리 같은 것은 기억나지 않느냐? 초이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다만 아씨께서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았는데 이름, 누구의 이름이었느냐? 하지만 초이는 더 이상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공포와 향에 의해 조각나 버린 듯 했습니다. 강무진은 더 이상 그녀를 다그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초희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비록 조각난 기억이었지만 안개와 향냄새라는 새로운 단서를 얻은 것은 작은 수확이었습니다. 그는 이 단서들을 가슴에 품고 이제 모든 의심의 중심에 있는 화공백현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란이 알려준 주소를 따라 강무진은 포교 몇몇을 이끌고 화공백현이 기거하는 허름한 초가집을 급습했습니다. 백현은 자신의 방에서 그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문대로 웬만한 여인보다 고운 얼굴선을 가진 미청년이었습니다. 포교들이 들이닥치자 그는 몹시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게 그들을 맞았습니다. 포교 나리들, 이 누추한 곳에 어인 행차시옵니까? 내 놈이 화공백현이냐? 최근 장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녀 실종 사건에 대해 내 놈이 아는 바를 실토하라. 강무진이 매섭게 추궁했습니다. 백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처녀 실종이라니요. 저는 그림만 그리는 사람일 뿐 그런 끔찍한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라. 내 놈이 실종된 3명의 처녀들과 은밀히 연서를 주고받고 그들의 초상화를 그려준 것을 내 이미 알고 있다. 백현은 그제야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순순히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규수들의 초상화를 그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고 때로는 그들과 연서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설레게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날이 저는 결코 그분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맹세코 저는 그분들을 흠모했을지언정 납치 같은 끔찍한 짓을 저질 위인이 못 됩니다. 백현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강무진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현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그는 3건의 실종 사건이 벌어진 모든 시각에 완벽한 행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 때는 고향에 내려가 있었고 2번째와 3번째 사건 때는 다른 양반가의 잔치에 불려가 밤새도록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목격자들이 즐비했습니다. 수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무진이 허탈함에 빠져 있을 때 백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사실 저도 그 의뢰인들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이라니? 저는 처녀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늘 복면을 쓴 하인처럼 보이는 자가 찾아와 처녀의 인상착의를 알려주고 초상화를 의뢰했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가져갈 때도 그 자가 늘 대신 찾아갔지요. 복면을 쓴 자라 그의 인상착의는 어떠했느냐? 체격은 보통이었고 목소리 또한 평범하여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자가 올 때마다 늘 기이한 향냄새가 났습니다. 백단향 같기도 하고 사향 같기도 한 사람을 아찔하게 만드는 그런 향이었습니다. 향냄새, 그것은 몸종 초이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강무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범인은 치밀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 순진한 화공을 이용해 희생자들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잘하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화공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자신에게 혼선을 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여인, 대체 무슨 속셈이지? 강무진의 분노는 이제 진범이 아닌 비밀을 쥔 여인 자란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자란에게 완벽하게 놀아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강무진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멸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화원루로 달려가 자란의 멱살을 잡고 진실을 추궁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포교들에게 뒤지를 맡기고 성난 황소처럼 화원루를 향해 말을 달렸습니다. 화원루에 도착했을 때 주저마는 평소와 달리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웠습니다. 손님 몇몇이 겁에 질린 얼굴로 밖으로 뛰쳐나오고 있었고 안에서는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여인의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강무진이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주저마는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탁자와 의자는 쓰러져 있었고 술병은 깨져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주점 한가운데서 복면을 쓴 괴한 서너 명이 자란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자라는 벽에 등을 기댄 채 흩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며 그들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이 감히 우리의 일을 방해해 순순히 그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내 고운 얼굴에 칼자국을 새겨주마. 괴한 중 하나가 칼을 빼들고 자란에게 다가갔습니다. 멈춰라. 강무진은 칼을 뽑아들고 괴한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포교의 등장에 괴한들은 당황했지만 이내 그들 역시 칼을 뽑아들고 강무진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강무진의 검술은 그들을 압도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괴한 둘을 베어 넘겼습니다. 궁지에 몰린 나머지 괴한들은 비열한 수를 썼습니다. 그들은 자란을 인질로 잡으려 했습니다. 강무진이 자란을 구하기 위해 몸을 날리는 순간 다른 괴한이 뒤에서 나타나 그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윽식 하는 소리와 함께 강무진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강무진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사방이 캄캄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손과 발은 굵은 밧줄로 묶여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자란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결박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범인들의 함정에 빠져 함께 창고 같은 곳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자란의 알 수 없는 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무진은 몸을 뒤틀어 겨우 입에 물린 재갈을 뱉어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먼지와 거미줄, 그리고 묵은 볏짚 냄새가 나는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낡은 창고인 듯 했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포교나리. 옆에서 자란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재갈을 풀어낸 상태였습니다. 강무진은 분노의 찬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수작이요? 당신, 대체 정체가 뭐요? 왜 나를 이 함정 속으로 끌어들인 것이오? 자라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라고 일이 되고 싶었겠소? 나 역시 저들의 표적이 될 줄은 몰랐으니 나리께 화공에 대한 정보를 흘린 것은 저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려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어. 하지만 저들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인 게지. 저들이라니? 저들의 정체를 아는 것이오. 나 역시 그들의 정체는 정확히 모르오. 자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찾는 것이 있다는 것만 알지. 바로 순결한 그릇 말이오. 순결한 그릇이라니? 그것이 대체 무엇이오? 강무진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자라는 잠시 침묵하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깊은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리께서 쫓는 그 동백공자, 사실 나 역시 몇 해 전 그에게 표적이 된 적이 있었소. 강무진은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아직 은퇴하기 전이었지. 어느 날 밤 내 방에 동백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소. 그리고 며칠 뒤 복면을 쓴 자들이 나를 찾아왔지. 그들은 나를 선택된 그릇이라 부르며 어디론가 끌고 가려 했소. 그래서 어찌 되었소? 나는 기생이었소. 순결과는 거리가 먼 몸이었지. 자라는 자주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내 몸을 확인하고는 더러워진 그릇이라며 나를 버려두고 갔소. 그 모욕감과 공포, 평생 잊을 수 없지. 하지만 그 덕에 나는 목숨을 건졌고 그들이 왜 순결한 처녀들만 노리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소. 그 후로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의 뒤를 쫓기 시작했지. 자란의 고백에 강무진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또 다른 추적자였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좁고 어두운 창고 안에서 비로소 서로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포교와 정보상이라는 가면을 벗고 각자의 상처와 복수심을 공유하는 동지가 된 것입니다.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불신과 경계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창고에 갇힌 지 얼마나 지났을까? 강무진은 이가 부러질 정도로 밧줄을 물어뜯어 마침내 결박을 푸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자란의 밧줄도 풀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낡은 창고의 틈새를 찾아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창고는 허술했고 두 사람은 어둠을 틈타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탈출 후 두 사람은 비밀 장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닌 운명을 함께하는 공범자이자 동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란 낭자, 순결한 그릇이라는 것이 대체 무슨 뜻인지 짐작 가는 바가 있소. 강무진이 물었습니다. 자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모은 정보들을 종합해 본 결과 그들은 아마도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 순결한 처녀들을 제물로 바치려는 것 같소. 그리고 그 의식은 아마도 영생과 관련이 있을 것이오. 자란의 추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간 모아온 정보들을 강무진에게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의 일부 부유층과 권력자들 사이에서 만월교라는 이름의 사입이 종교가 비밀리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월교는 보름달이 뜨는 밤 가장 순결하고 맑은 기운을 가진 처녀의 정기를 제물로 삼아 늙고 병든 교주에게 바치면 교주가 젊음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끔찍하고도 허무맹랑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동백공자는 그 만월교의 하수인이고 사라진 처녀들은 모두 강무진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모두 그 끔찍한 의식의 제물이 되기 위해 납치된 것이겠지. 그들이 사용한 향은 아마도 처녀들을 잠재우거나 홀리는 데 사용된 미혼향일 테고 안개는 그들의 모습을 감추기 위한 술법일지도 모르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쇄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그릇된 욕망과 광신이 만들어낸 끔찍하고도 거대한 종교적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름이 바로 며칠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다음 의식이 치러지는 날일 터. 두 사람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월교의 실체를 알게 되자 강무진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또 하나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범인이 현장에 남기는 붉은 동백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치정을 암시하는 사랑의 증표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훨씬 더 섬뜩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동백꽃, 왜 하필 동백꽃이었을까? 강무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자란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동백은 한겨울, 눈 속에서도 붉은 꽃을 피우는 생명력의 상징이요. 하지만 동시에 꽃이 질 때도 시들지 않고 그 붉은 자태 그대로 통째로 떨어지지. 마치 목이 잘리는 것처럼 말이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동백을 비극적인 죽음과 순결한 희생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하오. 자란의 말을 듣는 순간 강무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백꽃은 사랑의 징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월교가 자신들의 의식에 바칠 제물로 점찍 어둔 순결한 처녀의 방에 남기는 일종의 표식이었던 것입니다. 붉은 동백꽃은 너는 우리의 다음 제물이다 라고 예고하는 죽음의 낙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여동생 방에 놓여있던 그 동백꽃도 강무진은 몇 년 전 속절없이 잃어버렸던 여동생을 떠올렸습니다. 동생이 사라진 방에도 어김없이 동백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의미를 알 수 없는 물건이라 여겼지만 이제야 그 끔찍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여동생 역시 이 끔찍한 만월교의 희생자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으득! 강무진은 자신도 모르게 이를 갈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포교로서의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혈육을 앗아간 원수들을 향한 처절한 복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눈빛은 이글거리는 불덩이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만월교라는 악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강무진의 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지켜보던 자란의 표정도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강무진은 문득 그녀가 왜 이토록 위험한 사건에 깊이 개입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표적이 되었던 공포심 때문만은 아닌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도 강무진의 것과 비슷한 깊은 원한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란 낭자. 강무진이 물었습니다. 낭자는 어째서 이 일에 이토록 집착하는 것이오? 복수를 원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닌 것 같은데. 자라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체념한 듯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도 동생 같은 아이가 하나 있었소.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기생으로 있던 시절 갓 기방에 들어온 어린 동기였지. 이름은 소희라고 했소. 맑고 착한 아이였지만 기방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늘 힘들어했지. 나는 그런 그 아이를 친동생처럼 아끼고 돌봐주었소. 자란의 눈가의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희가 사라졌소. 그 아이 방에도 붉은 동백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고 하더군. 그때는 나도 그 의미를 몰랐소. 그저 박복한 기생의 삶을 비관하여 도망친 것이라 여겼지. 하지만 몇 해 전 내가 동백공자의 표적이 되었던 그날 밤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소. 소희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희생된 것이라는 것을. 자란의 고백은 강무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과 같은 아픔을, 소중한 이를 잃은 상실의 고통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정보상이 되어 한양의 모든 비밀을 사들이고 위험을 무릅쓰고 만월교의 뒤를 쫓았던 것은 모두 죽은 동생의 원한을 갚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맹세했소.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그 악귀 같은 놈들의 정체를 밝혀내고 소희의 넋을 위로해주겠다고. 이제 두 사람은 완벽한 동지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와 사회적인 정의 구현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그들을 단단히 묶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복수심에 기꺼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동반자가 생긴 것입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안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함께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 강무진과 자라는 이제 만월교의 심장부를 향해 칼끝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만월교를 뒤에서 조종하는 배후, 즉 교주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자라는 자신이 수년간 구축해온 정보망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녀는 화원루를 통해 만월교의 물품을 대거나 혹은 신도로 위장 잠입한 정보원들을 움직여 교주의 정체에 대한 단서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숨막히는 정보전 끝에 마침내 자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찾았소, 나리. 만월교의 교주는 따로 있었소. 지금 교주 행세를 하는 늙은이는 그저 얼굴 마담일 뿐, 그 모든 것을 뒤에서 지시하는 진짜 배후가. 자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요? 민대감. 민치영 대감이요. 강무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치형 대감. 그는 조정의 원로이자 인자하고 덕망 높은 인품으로 모든 이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청렴결백하여 그 어떤 비리에도 연루된 적이 없는 살아있는 성인처럼 추앙받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영생을 위해 어린 처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사입이 종교의 교주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틀림없소. 그 인자하신 대감께서 어찌 그 인자한 얼굴 뒤에 썩어 문드러진 욕망이 숨겨져 있었던 게지. 자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 대감은 몇 해 전부터 불치병을 앓고 있다고 하오. 그의 온화한 모습은 모두 거짓된 위선일 뿐, 뒤로는 자신의 늙고 병든 몸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 온갖 흉악한 짓을 저질러 온 것이오. 만월교는 바로 그의 뒤틀린 영생의 욕망이 만들어낸 괴물이었던 게지.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범인은 잡힐 리 없었습니다. 그는 법 위에 군림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강무진은 거대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상대는 조정의 가장 존경받는 원로이자 막강한 권력을 쥔 민대감이었습니다. 어설프게 그를 건드렸다가는 역으로 자신이 역적 누명을 쓰고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무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그는 법의 힘으로 그를 심판할 수 없다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를 심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설령 그 끝이 파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강무진과 자란이 민대감의 정체를 파악하고 다음 계획을 세우려던 바로 그때 적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민대감은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자란의 정보망이 움직이는 것을 감지했거나 혹은 강무진의 집요한 수사가 그의 심기를 건드렸을지도 모릅니다. 민대감은 최후의 발악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며칠 앞으로 다가온 다음 보름날, 마지막 의식을 통해 완전한 영생을 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마지막 의식을 위한 가장 완벽한 제물로 자신의 비밀에 가장 가까이 다가온 여인, 자란을 지목했습니다. 그날 밤, 자란이 화원루의 장부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주점 안으로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연기처럼 새우며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만월교의 광신도들이자 민대감의 사병들이었습니다. 내년이 감히 대감님의 일을 방해해 자라는 저항할 틈도 없이 그들에게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마지막 힘을 다해 믿을 만한 어린 종에게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몰래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강무진에게 보내는 짧은 서신과 함께 만월교의 봉어지로 추정되는 장소가 적힌 지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무진은 자란의 어린 종을 통해 그녀가 납치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비단 주머니를 전해받았습니다. 서신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리, 저들이 저를 데려갑니다. 아마도 저는 마지막 재물이 되겠지요. 부디 저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반드시 그들의 죄를 만천에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갇혀있는 다른 아이들을 구해주십시오. 이것이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강무진은 서신을 읽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했습니다. 자란이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버릴 각오로 그에게 마지막 단서를 남겨준 것입니다. 이제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강무진은 홀로 지옥의 문과도 같은 만월교의 봉어지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차가운 칼 한 자루와 자란이 남긴 지도가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자란이 남긴 지도가 가리키는 곳은 인왕산 깊숙한 곳에 위치한 오래전에 폐쇄된 낡은 사찰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귀신이라도 나올 듯 으스스한 폐가였지만 강무진은 그곳이 만월교의 본거지임을 직감했습니다. 민대감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곳에서 끔찍한 의식을 치러왔던 것입니다. 다음 보름이 되기까지는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강무진은 포도청에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설령 보고한다 해도 민대감의 권세를 두려워한 윗선에서 묵살될 것이 뻔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혼자만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밤이 되기를 기다려 유령처럼 사찰의 담을 넘었습니다. 사찰 내부는 겉보기와 달리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신도들이 곳곳을 순찰하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맹목적인 광신이 느껴졌습니다. 강무진은 그림자처럼 몸을 숨기며 사찰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대웅전으로 향했습니다. 대웅전의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과 함께 기이한 주문을 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무진이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불상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흉측한 형상의 신상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 거대한 제단 위에는 자란이 하얀 소복을 입은 채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제단 주변에서는 수십 명의 신도들이 무릎을 꿇고 주문을 외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금실로 수놓은 화려한 제사복을 입은 민대감이 서 있었습니다. 만월이 뜨면 새로운 생명이 깃들고 나는 영생을 얻으리라. 민대감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대웅전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무진은 또한 대웅전 뒤편의 작은 암자에서 그동안 실종되었던 다른 처녀들이 감금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들은 약에 취한 듯 넋이 나간 상태로 다음 제물이 될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강무진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섣불리 나섰다가는 자란과 다른 처녀들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모든 것을 끝낼 단 한 번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보름달이 떠오르고 놈들의 의식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을 말입니다. 마침내 밤이 깊어지고 거대한 보름달이 하늘 한가운데 떠올랐습니다. 대웅전의 모든 문이 활짝 열리고 달빛이 제단 위에 누워있는 자란의 창백한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대감은 두 팔을 벌려 달의 전기를 받는 듯한 기괴한 몸짓을 하며 의식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생명이 강림할 시간이니 재물의 피로써 그 길을 열라. 민대감의 사악한 신복이 번쩍이는 단도를 들고 자란에게 다가가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춰라, 이 악귀만도 못한 놈들아. 강무진이 어둠 속에서 뛰쳐나와 제단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칼이 달빛을 받아 서늘한 빛을 뿜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강무진의 등장에
만월교 신도들은 동요했지만 인의 광기에 찬 눈으로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단자를 처단하라. 대감님의 영생을 방해하는 놈이다. 대웅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강무진은 수십 명의 광신도들을 상대로 필사적인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의 검술은 출중했지만 사방에서 쉴 새 없이 몰려드는 적들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의 몸에 하나둘씩 상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의 원한과 자란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피를 흘리면서도 짐승처럼 포효하며 길을 열었고 마침내 제단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민대감의 충직한 호위무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무진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나도 강한 적수였습니다. 강무진의 검이 그들의 칼날에 막혀 힘을 잃어가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강무진에게 쏠려 있는 사이 제단 위에 누워있던 자란이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납치당할 때 몰래 옷솜의 깊숙한 곳에 날카로운 비녀 하나를 숨겨두었습니다. 자라는 밧줄로 묶인 손을 조금씩 움직여 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자신의 결박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기생으로 살며 익혔던 눈치와 손재주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한 것입니다. 결박을 푼 자라는 가만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강무진이 호위무사들에게 둘러싸여 위기에 처한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제단 위에 놓여있던 거대한 촛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단을 꾸미고 있던 마른 나뭇가지와 천들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타올라라, 이 더러운 욕망의 제단아. 불길은 건조한 목재를 타고 순식간에 대웅전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갑작스러운 화재에 신도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지기 시작했고 제단은 순식간에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자라는 더 이상 연약한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에 맞서 싸우고 복수를 실행하는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불길 속에서 외쳤습니다. 강무진 날이 지금입니다. 자란이 만들어준 혼란의 틈을 타 강무진은 호위무사들을 뿌리치고 민대감을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천한 것들이 감히.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민대감은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단에 놓여있던 의식용 칼을 집어들고 강무진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늙고 병든 몸이었지만 영생에 대한 광적인 집착은 그에게 마지막 힘을 짜내게 했습니다. 불타는 제단 위에서 강무진과 민대감의 마지막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민대감의 칼은 무질서하고 광기로 가득 차 있었고 강무진의 칼은 분노로 가득 찼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 놈의 거짓된 영생의 꿈은 여기서 끝이다. 강무진이 외쳤습니다. 닥쳐라.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민대감이 포효했습니다. 두 사람의 칼이 몇 차례 부딪히고 마침내 강무진의 칼이 민대감의 어깨를 깊숙이 베었습니다. 민대감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서는 순간 불길에 약해진 대웅전의 거대한 대들보가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무진은 자란의 손을 잡고 불길 밖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민대감은 자신이 그토록 숭배하던 흉측한 신상과 함께 무너져 내리는 대들보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영생을. 그의 마지막 외침은 타오르는 불길과 무너지는 건물의 굉금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영생을 꿈꾸던 그의 탐욕스러운 욕망은 결국 자신을 삼켜버린 불길 속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민대감이 최후를 맞고 만월교의 광신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불길 속에서 최후를 맞았습니다. 강무진과 자라는 서둘러 암자에 감금되어 있던
다른 처녀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들은 아직 약에 취해 있었지만 다행히 모두 무사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두 사람은 지친 몸을 이끌고 구출된 처녀들과 함께 잿더미가 된 사찰을 빠져나왔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끔찍한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만월교의 실체와 민대감의 끔찍한 악행이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한양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닌 안도의 술렁임이었습니다. 동백공자의 공포는 사라졌고 실종되었던 처녀들이 모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강무진은 며칠의 휴가를 얻어 여동생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원수를 갚았고 또 다른 무고한 희생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덤께 피어난 작은 들꽃 옆에 자신이 직접 꺾어온 붉은 동백꽃 한 송이를 조용히 놓아주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죽음의 표식이 아닌 희생된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는 진혼의 꽃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끝나고 한양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을 때 강무진은 약속대로 화월루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주점의 주인으로 돌아온 자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의 차가운 경계심 대신 한결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결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죽을 고비를 넘긴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유대감과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동생의 복수를 도와주어 고맙소. 강무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또한 제 동생의 원한을 풀어주셨지요. 자란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 빚은 없는 것으로 하지요. 강무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화월루에는 더 이상 정보를 사러 올 일은 없을 것 같소. 그러십니까? 자란의 눈에 장난기 어린 빛이 스쳤습니다. 그럼 술이라도 한잔하러 오시지요. 강무진은 그녀의 말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난 그의 웃음소리는 시원하고 경쾌했습니다. 자란 역시 그런 그를 보며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위험했지만 운명적이었던 공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이제 막 시작되려는 새로운 관계의 서막을 열고 있었습니다. 강직한 포도대장과 비밀을 파는 퇴기,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었지만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서로를 잘 이해하는 한 쌍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 화월루에 감돌던 차 향기는 유난히도 깊고 향기로웠다고 합니다.